어제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끝내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하면서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 이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맡고 계신 황운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예, 가을볕이 많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선거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영광, 곡성, 금정 뭐 다니느라고 네 많이 바빴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사실 원내 정당으로 진입한 이후에 첫 번째 치른 선거였는데 애초에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전국 정당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이번에 첫 번째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선거를 치러본다는 그런 의미였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네.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보는 네. 그런 의미였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이른바 지민 비조라고 해서 민주당도 선택하고 조국혁신당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을 지역구 의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전에 호남 정치가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호남 정치에 과연 바람직한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과연 바람직한가, 공천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과연 바람직한가, 공천이 잘 됐든 잘못됐든 또 후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호남 정치에 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역할을 조국혁신당에 담당해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당선자를 배출하면 좋지만 네.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득표율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그렇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겠다 이러면서 했었고, 네. 그 곡성에서 35%를 넘겨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30% 넘겼는데, 영광에서는 30%를 목표로 했는데 네. 30% 좀 미달했죠. 진보당이 좀 네. 생각보다 표가 많았고, 영광에서 3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근소한 차이로 1, 2, 3위를 다툴 걸로 생각했어요. 예.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될 것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죠. 1, 2%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1, 2, 3위가 결정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민주당의 막판 조직력이 많이 힘을 발휘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민주당 조직이 뭐 호남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데이기 때문에 그 조직력의 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진보당이 호남 지역에서의 그 진보당의 세력을 이번 영광 선거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영광에 진보당의 도의원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도의원이 굉장히 지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수개월 전부터 이제 수백 명의 진보당원들이 내려와서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마음을 얻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그 사유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런 민주당의 조직력, 그다음에 진보당의 독특한 선거운동 방식, 그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 방식이 농민들 마음을 샀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예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네, 그 오늘 뭐 여러 언론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었고 그것은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으로 치르는 선거로 야권은 프레임을 짰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부산 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22% 표차로 민주당 후보보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결국 10%대로 추락한 이 민심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왜 지난 총선보다도 더 득표율이 더 떨어진 거냐? 이거는 야권에게 주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 아닌가요? 뼈아픈 패배입니다. 네. 선거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 민주당 단일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도 네. 있었고 박빙 정도로 갈 줄 알았거든요. 예. 물론 금정이라는 데가 부산에서도 가장 볼세가 센 곳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보다 더 큰 표차로 졌어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보다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은 더 높아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차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느냐? 특히 야권 단일 후보를 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또 그러냐 예. 이죠. 여기에는 이제 그 몇 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 선거 임박해서 벌어졌던 이제 실언도 좀 영향이 있었죠. 예. 김영배 의원의 실언. 예. 그 실언이 이제 적지 않게 이제 보수 결집을 가져오는 그런 어쨌든 보수가 결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수가 왜 결집했을까? 네. 그래서 김영배 의원의 실언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여론의 조사에서 박빙 정도라든지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단일 후보가 근소하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표차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뭐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금정 선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사실 집중이 안 됐거든요. 영광 국성에서 이제 전선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영광 국성의 각 대표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예. 금정 선거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죠. 그 부분은 뭐 각 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 곡성 정도는 조국혁신당에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일 후보를 내 가지고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단일 후보로서 1대1 구도로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세게 붙었으면 어땠을까. 뭐 호남은 어차피 텃밭인데 텃밭에서 군수 2명을 지켜내는 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정권 심판론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서 부산 금정과 강화에서 네. 좀 역량을 집중해서 거기서 이겼으면 승부를 거기서 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예, 그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제가 생각할 이제 수도 그 있죠. 질문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이제 조국 대표 고향이 부산이니까 처음부터 부산으로 가고 어쨌든 호남에서 경쟁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하고 초반부터 아예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짜고 했더라면 어땠겠냐. 그리고 부산 아까 이제 댓글창에 부산 금정의 경우 단일화 협상 과정이 너무 길었다. 3주나 시간이 이제 걸린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많은 좀 아쉬움을 남긴 그런 야권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0분이기 때문에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쉬우면 조금 한 말씀 듣고 20초만 듣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은 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 호남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제는 분명한 삼자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네. 민주당의 텃밭이긴 하나 이제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진보당 네. 3당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는 긴장이 야권 간의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선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너무 기가 막힌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명품백도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또 무혐의. 결국 지난번에 JTBC 보도로 알려진 2차 주포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두 사람만 결국 다 빠져나가고 자신들만 달려가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진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이제 그 민정수석을 갑자기 만들고 네. 그 민정수석을 그 검찰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을 앉힐 때 사실 그때 그 민정수석을 다시 뭐 한다고 했다가 민정수석을 다시 뭐 만들어 가지고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한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그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주가 조작을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이것을 그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좀 뭐 데미지가 덜하게 이걸 그 빠져나올 것인가. 네. 그것을 그러니까 변수를 안 만들 것인가. 이것을 김주현이란 민정수석이 가장 잘할 것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인사를 또 맡기고 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을 앉히고 또 그 라인업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네. 그 부장검사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뭐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걸 조사한답시고 지난번에 이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해 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조사를 할 때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처벌 의지가 없었죠.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어서 불기소로 종결할 것인가 이런 수순이었고 검찰은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꿰맞추는데 뭐 익숙하고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죄가 없는데도 유죄로 만들어 놓고 또 꿰맞추어서 네. 기소를 해서 그 재판받게도 하고 뭐 이재명 대표 케이스도 그렇고 의원님도 조국 대표 케이스도 그렇고 뭐 울산 케이스도 예. 그렇고 뭐 다 비슷한데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김건희 케이스처럼 과거에 김학의 케이스도 그때도 전부 그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하다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김학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만. 이번에도 주가 조작도 23억이라는 수익을 얻은 그 김건희 모녀는 틀림없이 주가 조작을 알았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뭐 몰랐다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주식 문외한이다 이렇게. 그 정도 되면 김건희 씨를 검찰은 이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예. 금치산자 정도로 이걸 이제 금치산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법률용어로 그 정도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예. 그걸 몰랐을 정도면은 예. 이건 금치산자 수준인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검찰이 금치산자거나. 그래서 그 이제 어이없는 검찰의 결론인데 그것은 과거 김학의 케이스라든지 또 더 그전으로 가면 그 이명박의 BBK 케이스라든지 이런 때도 뻔한 걸 가지고 이게 정해놓은 결론에 꽤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냈다가 나중에 그게 뒤집힌단 말이죠. 또 맞습니다. 다. 네, 네. 김학의 케이스도 나중에 그 맞다라고 이렇게 또 뒤집고 그 BBK도
실소유자는 MB였다. 네, 이렇게 네, 또 네. 바뀌고 이랬거든요. 이것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이게 뭘로 그 규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머지 않아서 저는 이 김건희 특검을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무혐의 처분 때문에 네. 막을 수 없게 됐고, 김건희 특검이 결국은 이것을 다시 기소를 해서 예. 그렇게 수사. 지금 검찰의 무혐의는 검찰의 이제 그 치욕적인 그 이제 뭐 잘못된 판단 케이스 1, 2, 3번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네. 치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 사실 그 원내대표로서 이 특검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하시겠죠? 하겠죠. 예. 그럼 그러면 뭐 살것 같고.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재의결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원내 상황을 쭉 보실 때 국민의힘 108석의 어떤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 가능성.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는 뭐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긴 한데 실제 국민의힘 원내 분위기가 어떤지 예. 뭐 국민의힘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 때 당시 원내대표가 우상호 네. 원내대표였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시 거기가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무슨 당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그 의원들을 이렇게 좀 여러 경로로 접촉을 하고 설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10일 이제 어제 발의를 했으니까 약간의 숙성 기간을 좀 거치고 11월 중순쯤 이제 국회 통과를 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보름 정도 걸리는 거니까 네. 11월 말경에 이제 재의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좀 뭐 지금부터 하면은 한 40일 가까이 시간이 있거든요. 네. 요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의 독대, 이런 면담? 것도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불가피성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윤 대통령과 따로 길을 갖지 않을까.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윤 대통령이 훨씬 더 그 의원들을 많이 그 그립이 윤 대통령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립이 훨씬 강하다.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자신이 살 길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예. 이 전국을 돌파하지 않으면 자신이 뭐 여기에서 이제 이쪽 국힘 쪽에서 네. 독자적인 그런 자신의 의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승부수를 걸 것 같아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의원들 단속을 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는 실제 의원들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라는 그 분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라갈 의원이 몇이나 되겠냐. 8명도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둘 사이에서 뭔가 그 균열이 파열음이 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여권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네. 그 시기가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네. 이 김건희 특검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네. 이런 판단을 판단을 갖는 그 국힘 의원들이 얼마가 됐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이제
곽찬대 원내대표 등 이쪽 그 민주 진보 진영 쪽의 의원들께서 네. 뭐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국힘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거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털고 가야 한다.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도저히 한동훈 대표가 지금 3대 요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활동 중단. 네. 그다음에 이제 의혹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 지금 칠상시까지요. 맞아요. 예, 칠간시 이제 칠상시 김건희 여사 라인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3대 요구를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 요구를 수용하겠는가? 뭐 당장 투표는 같이 안 나온 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런 것을 자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사실 독대를 해서 그 뭔가 그 풀어내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독대 요청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독대를 공개적으로 자꾸 요청을 하고 한 대표가. 예,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2차례인가 이렇게 거부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둘 사이에 공감된 이런 게 있겠죠. 절대로 탄핵은 막아보자. 예. 예, 탄핵은 막아보자에 대해서는 공감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막으려면 김건희 특검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예. 윤 대통령을 도저히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거다.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독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김건희 특검으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방향을 정할 것 같고 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쫓아내는 뭐 이런 그 국힘의 의원들을 장악을 해서 네.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이 그 국힘의 분열로 해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되지 않을까. 네. 11월 말경. 그리고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은 아주 본격적으로 붕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네. 시나리오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창에 대표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원래 황운하모님이 사이다 황운한데 그 댓글창에는 고구마 같다.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이제 이런 피로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범야권 192석의 에너지를 모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야권이 뭐 협심 단결해서 좀 8석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빨리빨리 좀 우리나라 사람 좀 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보선 결과도 오히려 그 여권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물론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뭔가 야권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 그것 때문에 지금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은 그렇죠. 야권의 호쾌함 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대표님? 아침부터 답답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뭐 11월 말경이면 뭐 좋은 소식을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2016년에도 이제 보수의 분열로부터 촉발된 탄핵이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진도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선거 내내 뛰어보니까 이러다가 니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 선거 이제 본인이 이제 4시간 동안 금정구를 돌아다니면서 뚜벅이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에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3대 요구를 하고 좀 세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다시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인가요? 그것만 11번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좀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 야권이 조금 더 각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돌파하는 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특검법을 발의를 한 거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고, 명태균 이제 추가 폭로가 또 뭐가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명태균의 추가 폭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여론이
점점 더 뭐 어떤 임계치를 향해서 계속 올라 분노의 임계치가 분노수가 계속 올라가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쯤 됐을 때 아마 11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에 대해서 이제 국회 통과하고 그때에 대해서 이제 국힘이 본격적으로 좀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1월 말경 재의결 때 네. 통과될 것이다. 예.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과 이제 개혁신당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 실수한 게 있는 게 명태균 의혹을 포함시킨 거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의혹에 걸린 사람이 많다.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공개된 분만 20명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어제 명태균 씨가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 그 스피커들이 다 입을 닫았거든요. 김진태 의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저 강원도지사 그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박완수 경남지사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지만 입을 닫았고 김재현 최고위원은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태균 의혹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도 이게 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땀만 먹을 거다. 명태균 의혹은 따로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주변의 주장인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네. 이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불안을 느끼는 그래서 네, 이제 네, 김건희 네. 털고 가야 된다, 명태균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겠지만 그러나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컨대 20명이 해당됐을 때 적어도 100명 정도는 해당이 아니 80명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명태균 씨가 2,000개 파일이 있다고 하고 맞아요. 그 중에 200개가 터지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조용해지고 대응을 안 한다. 특히 대통령실 오로지 대응한 게 딱 하나 있으니 친오빠라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뭔 패를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불안할 것 같아요. 검찰은 수사도 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예. 검찰은 이제 뭐 압수수색은 아마 해놓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명태균은 처벌하고 네. 나머지는 이렇게 덮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명태균만 명태균을 구속해서 입을 예, 막고 입을 막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살려주는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예.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걸 궁리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예. 역시 이제 민정수석에서 그런 걸 컨트롤하지 않을까 싶고. 예. 근데 명태균의 그 뭐 뭔 패를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김재원 씨가 그 뭐 한마디 했다가 네. 뭐 그 온 국민들 앞에 우리 오빠는 무식한 오빠 이렇게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쉽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꺼냈다가 이 명태균한테 뭐 어떻게 당할까 봐 무슨 패를 들고 또 무슨 그 반격을 당할까 봐 이제 두렵겠죠. 네. 그래서 전부 이제 조용히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친오빠 논란이 있고 나서부터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참 이게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전적으로 명태균 씨의 완전 의지한다는 게 김건희 여사의 입장인 거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가 뭘 알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친오빠다라고 해명을 하지만 그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삼부토건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를테면 좀 슬라이스를 해서 별도의 특검을 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원내에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해야 될까요? 상설특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 또 이제 11월 말경에 재의결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도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면 이게 계속 이게 도돌이표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우회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상설특검이고 상설특검은 규모도 또 수사 기간도 이런 것도 좀 작기 때문에 일반 특검보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모든 의혹을 다 상설특검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의 의혹 하나 처리하는 상설특검 또 하나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상설특검을 잘 활용을 안 해왔던 것은 이게 이제 추천위 구성의 구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던 것이었군요. 그래서
교섭단체별로 2명씩, 그럼 민주당 그렇습니다. 2명, 국힘 2명,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연지로 들어간 사람이 3명 네. 있는데 그게 뭐 법원행정처 차장이니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이니 대한변협 대한변협이 뭐 회장. 이렇게 네. 하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친윤 또는 친여 그런 성향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국힘 2명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특검으로 적합치 않은 사람이 추천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그걸 규칙을 개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상설특검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상설특검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건 일반 특검입니다. 물론 네. 기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일반 특검 가장 좋은데 계속 그렇게 막히면은 그 차선책과 상설특검 우회하는 방법인데 그건 뭐 이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니까 예.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명 안 하고 버틸 안 하면 가능성.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탄핵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예, 정면으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고 예.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에서 그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명 안 하면은 그야말로 뭐 너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 명확한 탄핵 사유가 뭐, 된다. 명확한 법률 위반이 딱 되기 예.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예.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상설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여야 한다. 예. 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되고 그렇죠. 이것은 명징한 탄핵 사유가 된다. 예, 그건 또 중대한 사유가 될 겁니다. 중대한 사유가 된다. 본인들이 그런 탄핵을 본인이 피하려기 위해서 그래서 법에 규정된 강행 규정으로 된 그 의무 조항도 지키지 않는다면 네. 그 뭐 탄핵 사유에 중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이다 황운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